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견 없는 경제구역 경제 DMZ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강보합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오후 2시 50분 정도를 전후로 깊은 협곡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반도체 종목이 그때 좀 조정이 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방산주와 원전주, 2차 전지 등은 버텨주면서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커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주도주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원식 경제평론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적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상승, 대형 반도체주, 평가 전환 국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이사님, 좀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전후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오전부터 장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주로 이제 방산주 이런 쪽이 또 많이 움직였지만은 또 시간 지나면서부터 다시 되밀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반도체나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의 좀 경계감 같은 것들이 좀 발동이 한꺼번에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은 주말간 그다음에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예상되는 변수들이 일단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부분, 이란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 얘기까지 이번 주간에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리스크 관리 측면 이런 것들을 눈치 보다가 한꺼번에 좀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일부 쏟아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 오전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법무부 쪽에서 이제 소환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예. 이제 한마디로 물러나라는 얘기인데 연준 의장은 5월이면 그만두는데 왜 그러냐? 연준 이사 임기가 28년까지거든요. 꼴 보기 싫은데 빨리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이사도 사실은. 그만둬라. 그렇죠. 이사로 유지하고 있으면 또 의결권 갖고 있으면 또 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요구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단호한 또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분 성격으로 봐서는 또 변호사 출신인데다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 이런 걸 좀 줬었던 것 같고요. 또 시간 그렇게 급락을 해서 보면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여전히 반도체는 쇼티지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쪽은 오히려 지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달러 환율 오늘 추이를 보면은 그 시간 무렵쯤에 1,470원 찍었더라고요. 이것도 좀 수급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이슈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엔화 역시 지금 N1 환율을 비교해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해요, 여전히. 그 얘기는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 3국이 공이 지금 약세거든요. 3국의 공통점은 강제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의무를 부과받은 이제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에서 중요한 해산 검토 회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돈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도를 봤을 때는 중요한 해산해 가지고 다시 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압도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 주장대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엔화에 또 이제 약세 영향을 줬던 거고요. 오늘 갑자기 급락할 때 추가적으로 같이 반응은 줄 수 있었지만 우리만의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하나만 더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50분 정도에 짧은 조정이라면 조정이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올해 장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요? 네. 올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 대비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네, 좀 수급 쏠림이 있기는 하죠. 여전히 수급 쏠림은 계속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지수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는 오를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모두가 누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쉽지 않은 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해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지수를 올리는 쪽이 어디냐 이걸 잘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인데요. 자, 평론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주가도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수준, 그 시장이 좀 부담을 느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반등했다가 좀 빠졌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에서 지금 13만 원대로 다시 또 약간은 이제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상승 여력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한편에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이 지금 호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메타에 그런 계약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약간의 순환매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순환매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쏠림 현상이 반도체 아니면 조선과 방산 등 일부 특히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사님, 저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좋을 것이다, 주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보면 샌디스크가 정말 계속해서 폭등 중인데 이걸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레거시 쪽 부분은 최근 한 5년간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물량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 요청을 받게 되면은 수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증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신규 투자 들어간다 해도요. 그게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는 데까지는 1년 반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올해는 무조건 레거시 쪽은 쇼티지 계속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또 AI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60%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거에 보면 이렇게 한참 좋을 때 보면 3사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네.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증설을 해가지고 시장을 망가뜨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그 대대적인 투자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레거시 쪽 그 투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HBM 쪽이에요. 네. 그 얘기는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투입되는 거 대비해서 나오는 그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제 수율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삼성이 이제 HBM4 시장 진입하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쪽은 그 물량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할 거 없이 다 지금 집중 투자를 하는데 레거시 쪽은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과거 경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CXMT 같은 회사들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 버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또 물량을 뿌려버리면서 또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기 계약 얘기들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짜리가 아니고 최소 2년 또는 지금 보면은 그것도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필요 없고 선금을 줘야지 물건 주겠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것이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바인딩 계약이 2년 이상짜리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좀 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 시점에서 캐펙스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이 언제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주가 흔들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향후에 이 부분이 메모리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340이 보수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익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게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네. 이거는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주가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데도 항상 밸류는 TSMC가 더 받았었습니다. 그건 이익의 연속성 때문이었는데 이 레거시 쪽이 어차피 지금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크게 봐서 3개, 작게 봐서 3개, 크게 봐서는 CXMT가 지금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올라온 데니까 4개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 넷이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좀 생각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주가 산정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밸류 그 할증의 요인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하루 이틀 오르고 빠지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변화 여부에 대한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익숙하실 텐데 저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메모리 3사, 넓게 봐서는 중국 창신 메모리까지 해서 4사 정도가 이런 메모리 공급량을 보수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익이 좀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평론가님 그렇다면 그런 그 보수적인 공급 계획이 혹시나 좀 틀어져서 어느 한쪽이라도 갑자기 이제 좀 빠르게 물량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에도 큰 변동성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한쪽에서 그런 이탈을 한다라는 것이 예견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일단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기존과 달라진 점은 사실은 어떤 쪽에서는 이게 사이클이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 예를 들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이 출하량이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사이클이 불황이었다가 호황이었다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AI 발인데 AI 발 중에서도 클라우드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쪽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HBM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오는 데다가 아직 거기는 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캐파가 정해져 있고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점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공급 계약들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좀 나눠먹기식의 그런 시장에 과연 누가 섣불리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랬을 땐 제가 SK와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도에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HBM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쪽에 신경은 또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제가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메모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애플도 아이폰 그 생산량을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삼성도 갤럭시 S26 그 출고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이사님? 개인적으로 트럼프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저항을 받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줄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가격을 높여가지고 수요가 줄어드는 걸 감내를 하든가 아니면은 들어가는 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 근데 핵심은 그쪽이 아니고 AI 서버양입니다. 이쪽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중국도 그쪽에 대한 수요가 작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의 패턴이 삼성전자가 성장해 왔었던 그 과거 그 그림을 보면은 어려울 때 대대적인 증설을 해가지고 살아날 때 나머지를 다 제압을 해버리면서 시장을 다 가져가는 전략이었잖아요. 지금은 때려 죽이고 싶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미 정부라고 하는 큰형이 있고요. CXMT 뒤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에서는 누구 하나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4사 공히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을 유지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HBM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또 기사화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 쪽에서 D램만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낸드 쪽 HBF라고 그러죠.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역시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는 이 이익의 연속성이 꾸준히 조금만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기업의 어떤 가치 재평가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갑자기 경기가 충격을 받은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 2008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전체가 확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을 땐 다시 세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사이클은 국가의 소위 말해서 글로벌 패권 전쟁이거든요. 기업 간 전쟁도 있지만은 글로벌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닷컴 열풍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승부가 난 상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대한 매크로 변수 같은 게 없다면 이런 메모리의 그 공급 우위는 좀 유지될 거다라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HBM4 PRA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독자 HBM 상표원 출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로부터 그런 HBM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까지도 쭉 받고 있는 상황에서 HBM4에서는 좀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 지금 움직임 해설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사실 작년 여름쯤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이제 많이 뒤졌다 HBM 주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3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뒤진 어떤 그런 감이 있다는 어떤 견해에 따른 것인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HBM4에 이른다고 하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기흥이나 화성 반도체 캠퍼스 등을 많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장기 투자 계획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네. HBM 같은 경우 특히 4에 이르서는 더더욱더나. 그래서 삼성전자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안정적인 공급 능력하고 신뢰성으로 그동안 다 좋았기 때문에 물론 수율 문제도 아직은 이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핵심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계속 캐치업을 해왔고 그거를 확충을 해왔던 그런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이 깐부 회동을 했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HBM 전쟁에서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는 건 결국 믿고 신뢰하고 필요할 때마다 혹은 필요한 기간까지 공급을 신뢰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삼성전자로 일단 엔비디아가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맹, 파트너십 이런 관점에서 이 대량 장기 계약 단계로 지금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하락 여부를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HBM4는 과연 그 싸움이 될 것인가? 이사님께서는 그 양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4까지는 일단 하이닉스가 우위가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 위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HBM3 퀄 테스트 통과를 작년 말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참 급하게 돌아갈 때는 전혀 참여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중반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바닥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HBM4 쪽에서 초반부터 삼성이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러면 삼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초기부터 같이 진입을 하게 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또 뒤에 좀 시간 걸려서 따라 들어가느냐 이것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초기부터 따라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향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접목이 됐을 때 아마 그때를 역전 기회로 지금 삼성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본격적인 모습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삼성전자가 HBM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 누구보다 바라는 쪽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와의 그런 가격 협상력에서도 훨씬 우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평론가님 그런데 그동안 삼성이 과거에는 좀 양치기 소년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HBM4에서 엔비디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는 이제 굿뉴스가 전해질 거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최소한 그 주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력에서는
SK 하이닉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미 이사님께서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을 들여놨다, 이제 구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분기별로 실적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것이 HBM3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예상치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시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충분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너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가 일으킨 그런 매크로한 분위기는 계속하지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등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삼성이 HBM에서 마켓 쉐어를 좀 가져오고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되면, 물론 과점 상태는 SK 하이닉스가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그 지배력을 좀 잃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에는 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HBM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레거시 쪽에서도 글로벌 2위입니다.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향유할 수가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익이 준다 하더라도, 이익이 준다기보다는 성장률이 준다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빅테크 가운데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제일 쌉니다. 아, 네.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은 저는 삼성전자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시장 바로 진입하느냐의 여부,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가 급격히 좋아지는 그림. 이게 또 파운드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은 레거시를 무기로 해가지고 또 파운드리의 협상력을 같이 해고시킬 수도 있어요. 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은.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 수율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의 정상화 가능성 이런 것들 같이 놓고 보면은 모멘텀은 삼성이 더 많은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는 싸다. 아, 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드렸던 메모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27조 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황이 그때 있었을 때도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해에 CXL 램이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근본이 D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D램 쪽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의 적어도 CXL에 있어서는 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 있어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HBM 쪽만 부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BM 하면 뭐 하이닉스다라는 이미지가 좀 공고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두 분께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 그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좀 두 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 반등은 더 많이 됐었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나오겠죠. 네.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기사되는 거 보면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하이닉스가 높을 거고, 네. 영업이익 단으로는. 근데 이제 올해 그 HBM 쪽에서 삼성이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어떤 볼륨이 크니까 삼성이 조금 이익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전히 제일 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뒤지지 않는다. 네. 뒤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삼성을 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앞서 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이 그동안 기술을 선도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양사 공이 같이 선도하는 어떤 그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보신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HBM 시장을 삼성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나눠 먹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걸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4분기 요것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4분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전망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저. 근데 이제 네.
4분기 전망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양사공이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메모리 시장은 경기 순환 좋을 때는 한참 좋고 나쁠 때는 안 좋고 이렇게만 그동안 평가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멀티플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중반 이후에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증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뭘 근거로 증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하고 소통만 돼준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멀티플을 갖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을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고객님들한테 그러고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수 얼마 갈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5천 넘을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6천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수가 아니고 종목들의 멀티플의 변화 가능성이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 지금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변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TSMC가 20배 넘게 봤거든요. 지금 PER 배수로 봤을 때 22~23배를 봤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아마 26년 포워드로 봤을 때 10배, 11배 정도일 거예요. 절반밖에 못 받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멀티플의 어떤 변화 가능성.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꾸 현대차 얘기하면 제가 현대차 직원 같아가지고 얘기 못 하겠는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맨날 레거시 자동차만 얘기했었지만은 휴머노이드가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멀티플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를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우리나라가 지수가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예. 멀티플의 변화를 줄 섹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갈까 빠질까 여기에 포커싱 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이후로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평가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의 지수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따로 분리가 됐고 심지어는 로봇주하고도 분리됐고 따로따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같이 묶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린다, PC가 뭐 안 팔린다. 예를 들면 애플하고 삼성의 그 판매 모델에 따라 가지고 업황이 좀 갈리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이러면 굉장히 단선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상향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여러 산업이 섹터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동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2026년의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우문현답처럼 되고 말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쨌든 다 우리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기업들을 고리로 해서 지금 국장이 진정한 레벨업, 진정한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는 그 ADR 이슈도 크게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보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지금 그 ADR 이 검토하는 상황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를 이제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삼성하고 SK 전략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볼륨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고 또 기업 가치 제고까지 하겠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기업 가치는 좀 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요건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예 부정을 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캐파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느냐, 뭐 턴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한 는 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의 어떤 특징들을 잘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바로 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께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을 들어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 언제나 준비를 해둬야 하는 그런 리스크 같은 건 있잖아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이렇게 좀 사이클이 크게 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때는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제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은 최고가에 팔겠다는 욕심 버려라. 아, 예. 그걸 갖고 있는 순간에 이제 헛발질할 가능성이 높다.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 이게 꼭 보면은 내가 팔면 최고가에 팔아야 되는 거고 내가 사면 최저가에 사야 되고 내가 사는 순간부터는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일반적인 근데 그거 되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는 게 확인하고 팔아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상되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쇼크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게 일시적인 충격이 일지언정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사모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그 AI 사이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이것도 물론 사모펀드도 연결되겠지만은 주요 그 좀 이제 빅테크의 밑에 있는 서브 회사들 가운데서 몇 개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여러 변수들이 생긴다면은 모르겠지만 AI라는 것 자체는 지금 미국이 그 경제 성장을 지금 끌고 가는 축으로 지금 삼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걸 경제 성장을 축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자산 볼륨을 키워가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가겠다는 의도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AI 사이클은 쉽게 끝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인 것 또는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쪽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여전히 나한테 어떤 게 기회가 있을지를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쇼크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생긴다. 그 정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한판 제대로 붙는다든지 무역 전쟁을 대대적으로 막 한다든지 이런 게 또 변수가 나오게 되면 충격을 받겠죠. 아, 예. 미국이 사활을 걸고 지금 AI 그 생산성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신용 경색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지금 이 산업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AI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사님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그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애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 오랫동안 보신 입장에서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것도 욕먹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작년 1년 내내 이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주가 움직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돼 있는 동영상 또는 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움직일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뭐 채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현대차 직원도 아니고 현대차로부터 어떤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보고 있는 거는 이 회사는 원래 이래라는 편견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올라가기 전에 도요타 자동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르기 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PBR이 도요타의 절반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재무 구조가 토요타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요. 제품 라인업도 보면 전기차까지 제대로 다 갖춘 기업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배당률도 현대차가 더 높습니다. 지금은 주주 환원율은 토요타가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배당은 현대차가 더 많이 줍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한 가지 PER로 보면은 현대차는 만년 PER 5배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었던 게 GM이나 포드도 PER로 따지면 8배, 9배예요. 그것 자체가 편견이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여기에 CES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 가운데서 자동차 쪽에서 이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 있습니까? 없죠.
자율주행도 현대차 자율주행 뭐 폭망했네 뭐했네 최근에 기사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예. 그나마 준비해 와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모셔널을 통해 가지고 27년에는 뭔가 보여줄 그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것도 결국 자율주행 이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 말고는 또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차의 지금 주가가 비싸냐? 지금 올라도 아직 PBR로 1배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1배가 안 될 거고요. PER로 따져도 여전히 지금 7배, 8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봇 배수가 붙어 있다 제대로 붙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아마 PBR로 봤을 때 15배 내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배가 안 되는 현대차가 지금 비싸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PBR이 이제 0.84배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어서 여쭤보면 사실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그동안 워낙 무겁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스에 좀 갇혀 있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이사님께서 좋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상향 추세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전 2020년 4월부터 현대차 우선주 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사 모았고 배당받은 거 가지고 계속 사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겨워도 저만큼 지겨우실 분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수익률이 400을 넘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현대차의 미래는 성장의 그림을 확연히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의 모멘텀이 장착이 되고 있는 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해야 되나? 지금 주가 수준에서 작년만큼의 배당을 줘도요. 5% 정도는 나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본주로 아마 따지면 지금 4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한 3%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그 배당을 줘가면서 성장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편향적입니다, 저.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걸러서 들으십시오.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현대차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그 판 자체가 이제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현대차의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혹은 피지컬 AI의 그 플랫폼 기업이 된다라는 기대감이든 자,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2025년에 관세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문제 사실 뭐 미국발도 있었고 또 중국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는 좀 호조를 보였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는데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할 때 약간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 특히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연말부터 12월부터 이제 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까지 결합시키게 되면서 또 깐부 회동 이후에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1월 들어서 가지고 이제 다른 AI와 연관된 산업군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을 때 당장에 이제 자동차 산업, 그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를 빼면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연계되어 되어 있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유관기업, 뭐 제철부터 해가지고 현대오토에버 등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산업군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자동차 안에만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 부각을 시켜주었던 부분들 그리고 CS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서야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이제 고무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현대차의 주가, 현대차만 봤을 때 현대차의 주가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이 얼마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저는 뭐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지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AI 변수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변수하고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AI 이슈와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미 AI와 그 패키지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좀 약간 다른 AI 이슈에 비해서는 좀 늦게 합류했지 않았나. 전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주가가 더 올라갈 그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당연히 일단 전체 매출은 그 자동차가 절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사님. 그 이 실적 베이스로만 봤을 때 그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일단 작년에 관세 5개월치 물어냈었고 그거를 갖다가 올해는 일단 25% 물던 거를 15%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5개월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관세를 냈었으니까. 예. 그거가 이제 10% 정도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만 해도 플러스가 되는 데다가 올해 현대차가 그 신차를 7종을 출시합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차 정도 들어가 있고요. 신차 출시 모멘텀이 있는 해에는 항상 증익이 됐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말씀드리면 올해는 일단은 3년 만에 증익이 되는 첫 번째 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뭐 이슈 붙어가지고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자율주행이 붙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떼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밸류도 쌉니다, 여전히. 예.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토요타 대비해서 우리가 할인받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한국 주식이라서 그래? 또 한 가지는 원래 현대차는 원래 그랬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랬어라고 하는 생각이 깨지는 순간 주가는 생각보다 무섭게 갈 수도 있다. 역시 편향된 시선입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 지배구조 이슈도 짚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함께 떠오르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얘기입니다. 이 상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지배구조 이슈 상당 부분 좀 정리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아마 기사가 잠깐 나왔었어요. 보스턴 상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좀 약간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배구조로 또 연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은 저는 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뭔지 얼마 안 남았고 예. 이제 일반 투자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또 그것도 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현대차를 한 6, 7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공장에 폭스바겐인가요? 어디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이제 제공한 회사가 밸류를 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50조 정도 밸류를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안 좋게 평가를 해도 10조 이상 밸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통해 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분명히 엑시스를 하면서 그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자금만 가지고 될 것이냐? 이미 현대차의 주가 그룹 전반의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 중간에 기업 간 이제 인수 합병이 될지 아니면은 기업 분할이 될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을 이뤄내겠죠.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주가들의 본질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닥뜨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상장이 구체화된다 그러면 반대로 지배구조 개편도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현대차 주가의 그 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율주행 쪽 경쟁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현대차의 미국 그 기업과의 5대5 합작 법인이죠. 모셔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곳인데 이곳이 2026년 말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테슬라와의 기술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경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이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뭐 상용화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물론 이제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테슬라도 전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약간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계속 뭐 약간 연장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기준인데 이쪽이 약간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무난히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레벨 4 같은 경우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고도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라고 보시면 좋겠고 무인 배송, 자율 주행까지 이렇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단계가 레벨 5잖아요. 그 바로 밑 단계인 레벨 4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그런 기업으로 현대자동차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사님 그 시장은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보고 있는지 그 평균적인 시선이 어느 정도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구도가 그 안드로이드 대 iOS 같은 그런 구도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 진영 간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알까요, 그거? 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그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경쟁 구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게 결국은 현대차를 잡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가 그 벤츠하고 손잡았고 뭐 맞아요. 자율주행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 반응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마켓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기차 쪽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검증된 회사는 벤츠가 아니라 현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현대차를 손을 잡아야지만이 자신들이 입지가 커질 거라고 알고 있고요. 또 현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면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큰 손을 잡아야지만이 확장성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서로는 서로 좀 약간 재능 관계,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간의 어떤 관계처럼 그런 대립 구도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현대차 간의 관계에서 삼성이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근데 삼성도 수혜를 받고 컸는데 실질 수혜의 비율로 따지면 한 7, 80%는 다 안드로이드가 가져간 거잖아요. 구글이. 예,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현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현대 쪽으로 가져오고 싶겠죠. 그런 부분들 조율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됐든 간에 뭐 테슬라가 이기든 현대차가 이기든 시장에서는 하나만으로는 존재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충분히 긍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 1번이 뭐였죠? 아, 일본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그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저 뭐 결국 회사 임원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한 2년 정도 뒤졌다라고 회사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재훈 부회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업 이런 것들까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술 격차를 시장이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이 주가를 그 설명하는 데도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 종목은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현대차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글로비스도 있고 그리고 모비스도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까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현대제철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철강을 투자하기엔 좀 망설여지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슈가 워낙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로봇 때문에 언급하시는 게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아까지도 로봇 이슈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로봇 이슈는 좀 당장
지금 이 시일이 지나면 약간 이슈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대 오토바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굉장히 뭐 한 15% 가까이 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했던 측면이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로봇의 액추에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슈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제 계열사가 아닌가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로만 보면 현대차는 강보합 수준이고 그리고 모비스, 오토에버 다 급락했습니다. 근데 글로비스만 좀 급등을 했거든요. 네, 뭐 이것까지 뭐 섞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큰 판에서 지금 이 현대차에 갖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현대차 그룹에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주요 회사들,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3사는 뭐 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예.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이 3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쪽의 어떤 분위기가 강화된다면 오토에버나 모비스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라면은 좀 편안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난 다 모르겠다. 그냥 현대차 갖고 있어도 이 상승 모멘텀에서는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반타작 이상의 성과는 거둘 수 있으려면 현대차를 갖고 있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도 봐도 될까요? 네, 저는 편향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 모멘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현대차만 갖고 있어도 큰 문제 없을까요? 현대차 배당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가라앉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우상향하는 가치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잖아요.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현대차가 작년에 1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해놓고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압력을 넣는 걸 수도 있지만요. 예. 주주 환원회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할 때 최대 수혜자는 왕 회장님하고 정 회장 두 분이십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 명분도 되고 실리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다 좋은데 여기에 주주 친화적 행보까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경제평론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